구렁이가 된 동무. 옛날 어느 마을에 아이들 셋이 어떤 절에서 같이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절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대개 밥을 자기가 손수 지어 먹게 마련인데, 이 아이들은 셋이서 함께 밥을 지어 먹기로 하고 밥 짓는 일을 번갈아 가면서 하였지요. 그런데 한 아이는 밥을 지어서 밥그릇에 담을 때 다른 두 동무 밥그릇에는 많이 담는데 자기 밥그릇에는 적게 담고, 또 한 아이는 제 밥그릇에나 다른 두 동무의 밥그릇에나 다 똑같이 담았고, 또 한 아이는 제 밥그릇에는 꾹꾹 눌러 많이 담고 다른 두 동무 밥그릇에는 조금씩 담았답니다. 한 절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의 마음씨는 이렇게 달랐지요. 몇 해를 공부를 했는지 공부를 끝마치고 세 아이들은 서로 작별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런 뒤 또 몇 해가 지났지요. 아이들은 쑥쑥 자라서 어른들이 되었답니다. 자기 밥을 적게 담고 다른 동무의 밥을 많이 담던 아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어질기 때문에 훌륭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답니다. 제 밥이나 동무들 밥이나 똑같이 나누어 담던 아이는 공평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에 과거를 봐서 감사가 되었지요. 그런데 자기 밥은 많이 담고 다른 동무의 밥은 적게 담던 아이는 마음씨가 못되고 욕심꾸러기이기 때문에 일찍 죽어서 구렁이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술궂고 욕심이 많은 사람더러 구렁이 심보라고 하지요. 감사가 된 아이가 벼슬 살 곳으로 가기 위해 여러 하인을 데리고 감사 행차를 꾸려서 길을 떠났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신선이 된 동무가 있다는 산이 있었지요. 감사는 서로 헤어진 뒤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옛날 동무를 만나 글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할 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따라오는 사람과 하인을 보고 이 산중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얼른 다녀올 테니 너희들은 내가 다녀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거라 하고는 혼자서 산으로 들어갔답니다. 감사가 신선이 있는 데로 걸어 들어가 보니 푸른 소나무가 우거진 숲속에 학이 한가로이 거닐고 있으며 봄날과 같이 따뜻한 기운이 돌고 무지개처럼 고운 안개가 서리면서 이상한 향기가 은은히 풍겨왔지요. 파란 옷을 입은 동자 하나가 오더니 감사를 한 곳으로 인도하였답니다. 감사가 그 동자아이를 따라가 보니 높디 높은 큰 바위 위에 깨끗한 초당이 나타났지요. 초당에서 신선히 책을 읽고 있다가 감사를 보더니 자네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네 하며 반가이 맞아들었답니다. 감사는 신선을 만나 그동안 서로 막혔던 이야기도 하고 글에 대한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도 하다가 어려서 절에서 공부하던 시절의 이야기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같이 공부하던 또 하나의 글 동무가 생각이 나 감사는 그 동무도 이 자리에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싶어 그 동무의 소식을 아느냐고 물었지요. 그러니 신선은 초당 아래 골짜기에 있는 썩은 고목나무 밑을 가리켰습니다. 그 동무는 저기 있네. 감사가 신선이 가리키는 데를 봤더니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지요. 구렁이는 신선과 감사를 보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감사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처량하였지요. 같이 공부하던 동무가 저런 꼴을 하고 있다니. 감사는 그 동무가 불쌍하고 애처로웠답니다.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동무가 저렇게 불쌍한 꼴을 하고 있으니
차마 볼 수가 없군. 옛날에 우리가 지내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신선의 도수를 써서 저 구렁이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이 자리에 같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러니 신선은 옳은 말일세. 난들 어찌 동무가 저런 꼴을 하고 있는 것이 보기 좋겠나? 나도 잘해주려고 여러모로 애를 써봤지만 워낙 마음씨가 좋지 않아 별 도리가 없네. 하고 고개를 내저었지요. 감사는 저 동무가 어째서 마음씨가 좋지 못한가? 하고 다시 물었답니다.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이걸 보게. 신선은 구렁이더러 저기 있는 배나무에 올라가 배를 좀 따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구렁이는 배나무에 올라가서 좋은 배를 실컷 따먹고 배나무 꼭대기에 달린 벌레 먹은 못된 배를 2개 따다가 신선 앞에 갖다 놓았지요. 그러니 신선은 감사를 보고 자 보게 저 동무의 심보가 이러니 어찌 저 꼴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 없지 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감사도 그 동무의 마음씨가 그렇게 못돼 먹은 것을 보고 더 할 말이 없었답니다. 감사는 이렇게 신선을 만나본 뒤 그만 가겠다고 일어서려 하였지요. 신선은 감사를 보고 이제 우리가 서로 헤어지면 언제 다시 또 만나게 될지 아마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걸세. 자네 여기까지 찾아왔으니 신선의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게나? 하더니 동자 아이를 불러 술상을 차려오게 하였습니다. 동자가 가져온 술상을 감사가 보니 하얀 옥으로 만든 잔에 술이 한 잔뿐이고 안주로는 산나물 한 접시만 있었답니다. 감사는 이것을 보고 오랜만에 찾아온 동무를 대접한다는 게 겨우 이거냐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신선 술이 나니 한 잔 마셔보고 싶어 술잔을 들어보았답니다. 그런데 술에 구더기가 우글우글하여 그만 술잔을 내려놓았지요. 신선은 이것을 보고 자네를 신선이 되게 하려고 이 술을 가져왔는데 못 마시니 할 수 없네 그려? 하면서 차고 있던 조그만 옥으로 만든 칼을 빼 술잔 한가운데에 금을 그었답니다. 그러니 술이 반으로 갈라지면서 한쪽은 맑은 술이 되고 한쪽은 여전히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었답니다. 신선은 구더기가 있는 쪽의 술을 마시고 맑은 쪽의 술을 감사에게 주며 마시라고 하였답니다. 감사가 그 맑은 술을 마셨더니 마음이 트이는 것 같고 눈앞이 훤해졌지요. 만일 구더기가 들끓는 술을 마셨더라면 감사도 마음이 훨씬 더 맑아지고 지혜도 터지고 묘한 도수를 부려 늙지도 죽지도 않는 신선이 되었을 텐데 신선이 못될 팔자라 할 수 없었지요. 감사는 신선과 작별하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내려오다가 신선이 있는 쪽을 돌아봤더니 신선은 간데 없고 신선이 거처하던 집도 없고 소나무며 학도 없고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산에 하얀 안개만 끼어 있었답니다. 감사는 하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까지 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데리고 왔던 사람도 하인도 없고 타고 왔던 가마며 짐을 실었던 말도 아무것도 없고 다만 썩은 나무 조각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가 신선에게서 겨우 한나절 정도 놀다가 내려왔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늙은 개와 나그네. 옛날 한 나그네가 산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답니다. 날이 저물자 외딴 오막살이 한 채를 보고는 달려갔지요. 주인 계십니까?
나그네가 이렇게 주인을 찾으니 늙은 할머니 한 사람이 나왔지요. 누구시오? 예,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저녁은 아까 주막을 지나다가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그네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방이 좋지 않아요. 재워주시는 것만 해도 고마울 뿐입니다. 나그네는 괴나리 보쯤을 바닥에 내려놓고 고단한 다리를 쭉 폈답니다. 손님,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할머니가 말을 했지요. 무슨 부탁이십니까? 사실은 이웃마을에 용한 점쟁이가 왔다고 하오. 내가 잘 아는 사람 집에 묵고 있는데 오라고 해도 집이 비어서 갈 수가 없었지요.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 잠깐만 집을 좀 봐주십시오. 저를 어떻게 믿고 집을 맡기십니까? 사람을 보면 다 알지요. 그런데 할머니는 점장이의 말을 믿으십니까? 용한 점장이는 아주 잘 맞추어요. 누구네 집 아들이 죽겠다고 하더니 정말 멀쩡했던 젊은이가 고기를 잡다가 물에 빠져 죽었지요. 제 친구 얘기 한 가지만 할까요? 제 친구는 어느 날 유명하다는 관상쟁이를 찾아가 관상을 보니 늙으면 부자가 되어 누워서 먹을 팔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날부터 그 친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굶어 죽었단 말씀인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아무리 관상쟁이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그럼 잠깐 다녀오리다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그네는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지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상한데? 나그네는 일어나서 가만히 내다보았지요. 그런데 그 집의 늙은 개가 옷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방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늙은 개는 빈 그릇을 여러 개 물어다 쌓아놓고 시렁 위의 떡을 훔쳐 먹는 것이었지요. 참 영리한 개도 다 있구나. 얼마 후 할머니가 돌아왔답니다. 할머니는 웃방으로 가더니 시렁 위의 떡을 찾았지요. 내가 어제 떡을 쪄서 이 시렁 위에 얹어 두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군요. 나그네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 일이 좀 어렵게 되었지요. 가만히 있으면 떡을 자기가 훔쳐먹은 것처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자기가 본 대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짐승도 늙으면 귀신이 된다더니 그 말이 맞는가 봐요. 저개는 엉뚱한 짓을 참 잘한다우. 내일은 개백정을 데려와서 개를 잡아야겠어요. 마루 밑에 있던 개가 이 말을 들었답니다. 늙은 개는 나그네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지요. 나그네는 덜컥 겁이 났답니다. 밤이 깊어지고 할머니는 웃방으로 건너가 잠을 자고 있었지요. 그러나 나그네는 겁이나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늙은 개 몰래 광에 들어가 숨어 있었지요. 그러자 한참 후 늙은 개는 처음 나그네가 누워있던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개는 사납게 날뛰며 나그네의 보따리를 죄다 물어뜯고 벽을 핥히고 방바닥을 파헤쳤지요. 광 속에 숨어 이 광경을 보던 나그네는 내가 저 방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개에게 물려 죽었을 거야 하고 생각을 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나그네는 할머니와 함께 방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개는 이미 죽어 있었지요. 할머니는 아이고 저 망측한 개가 있나? 더 살아 있었더라면 또 무슨 짓을 했을꼬? 하며 몸을 떨었지요. 할머니, 간밤에 재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원, 손님도 혼이 났는데도 그런 말을 다 하셔요. 할머니, 저는 큰 가르침을 얻어가지고 갑니다. 짐승도 자기 허물을 들추면 싫어하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나그네는 이 한마디를 남겨놓고 바삐 걸음을 옮겼답니다. 꾀를 부린 소장수. 어느 산속에 가난한 산승이 있었답니다. 그는 집신을 삼아 장에 내다 팔아 그것으로 부처님을 섬겼지요. 어느 날 산승은 장에 갔다 돌아오다가 길에서 전대 하나를 주었답니다. 이게 웬 돈주머니지? 누군가 장에 물건 사러 가다가 떨어뜨렸나 보군. 20냥이나 되는 큰 돈을 잃었으니 돈 주인은 얼마나 애가 탈까? 어서 주인을 찾아줘야겠어. 산승은 잘 아는 주막집에 돈 주머니를 맡기며 집신 판돈을 전대에 함께 넣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장터로 갔지요.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돈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그때 웬 남자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허둥지둥 달려오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내 돈. 옳지 저 사람이 돈 주인인가 보군. 산승은 확인을 해보려고 그 남자를 불렀지요. 여보시오 대체 무슨 일로 그러시오? 아이고 저는 소장수인데 소 한 마리 값을 몽땅 잃어버렸으니 분해서 어쩝니까?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20냥이요. 돈 주머니에 넣어 허리에 단단히 찼는데 그걸 잃어버렸지 뭡니까? 아이고 이걸 어디 가서 찾나? 제가 마침 전대 하나를 주어 임자를 찾던 중인데 이제야 주인을 만난 것 같군요. 예? 그게 정말입니까? 산승은 주막집에 맡겨둔 돈 주머니를 찾아 소장수에게 주었답니다. 자, 이 2냥은 제가 집신판 돈이고 20냥은 여기에 있습니다. 산승은 2냥을 꺼내고 돈 주머니를 소장수에게 주었답니다. 그런데 뛸 듯이 기뻐하던 소장수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말을 했지요. 어참, 내가 잃어버린 돈은 20냥이 아니라 22냥입니다. 예? 아니 아까 분명 솥값 20냥이라고 하지 않았소? 아깐 내가 너무 급한 나머지 솥값만 말하고 300값 2냥을 깜빡 잊고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야 생각이 났지요. 그게 스님 돈이라면 왜 제 돈 주머니 속에 있겠습니까? 이 돈은 내가 집신판 돈인데 넣을 주머니가 없어 함께 넣어둔 것이요.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꿔 300값이 같이 들어있었다니 말이 안 되지 않소? 산승은 너무나 기가 막혔답니다. 애써 돈을 찾아주었더니 고맙다고 하기는커녕 남의 돈까지 가로채려는 소장수의 심보가 괘씸하였지요. 그 사람은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사또에게 가서 판결을 받기로 하였답니다. 사또는 먼저 소장수에게 물었지요. 네가 잃어버린 돈이 22냥이 틀림없으렸다? 예, 틀림없습니다. 누구 앞이라고 감히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산승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길에서 준 돈주머니 속에는 20냥밖에 없었더냐? 예,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자 소장수와 산승이 차례로 말을 했답니다. 사또나리, 제 솥값을 부처님 같은 스님이 찾아주셨는데
제가 스님 돈까지 뺏으려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테지. 제가 만약 돈이 탐났다면 20냥을 주어 다 갖고 가버리지. 뭐하러 주인 찾길 기다렸다가 20냥은 돌려주고 2냥만 가져가겠습니까? 그 말도 옳은 것 같군. 고개만 끄덕이던 사또는 다시 산승에게 물었지요. 네가 2냥을 전대에 넣었을 때 누구 본 사람이 있느냐? 예, 주막집 주인이 보았습니다. 사또는 증인으로 주막집 주인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중이 너에게 돈 주머니를 맡길 때 뭐라고 하더냐? 집신판 돈이라면서 2냥을 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제야 소장수는 잘못하다간 남에게 없는 죄를 씌웠다고 큰 벌을 면치 못하겠다 싶어 가슴이 철렁하였답니다. 사또나리 그까짓 2냥 부처님께 드렸다고 하고 그냥 20냥만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소장수의 속셈을 안 사또가 판결을 내렸지요. 아니다. 내 너희들 3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모두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군. 소장수가 잃어버린 돈은 22냥이고 중이 주운 것은 20냥이니 중이 주운 것은 소장수의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중은 진짜 돈 주인을 찾아 돌려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판결에 따라 20냥은 산승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고 젊게 부리던 소장수는 한 푼도 못 찾게 되었답니다. 관가를 나온 소장수는 20냥을 못 잊어 훌쩍거리며 터덜터덜 산승 뒤를 따라갔지요. 그러자 산승이 소장수를 불러 다시 물었답니다. 그래, 소값 몇 냥을 잃었소? 20냥입니다. 22냥이지요? 아닙니다. 20냥입니다. 이제야 바른 말을 하는군. 내 어찌 부처님을 섬기면서 남의 돈을 손에 넣겠소? 자, 이 돈을 받으시오. 그리고 이제부턴 마음보를 고쳐 소승의 관의 판결을 어기게 하지 마십시오. 소장수는 코를 땅에 박고 넙죽 절을 하였고 사람들은 산승에게 고개를 숙였답니다. 깊은 산속 처녀. 옛날 평안도 박천골에 젊은 사냥꾼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활을 메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가다 보니 묘양산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날은 웬일인지 메추라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이렇게 깊은 산중에까지 들어오고 말았답니다. 어느새 날은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지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어찌나 산속 깊숙이 들어갔던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몸은 피곤하고 배가 고파 어디 인가가 없나 하고 사방을 돌아보며 산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었는데 한참 가노라니 저 멀리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보였지요. 이 사냥꾼은 그 불을 보고 반가워서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불이 켜져 있는 집에 가보니 그 집은 여느 집과 달라 기다랗게 5, 60척이나 뻗쳐 있고 들어갈 대문도 없었답니다. 사냥꾼은 그 집을 앞뒤로 돌아보았으나 어디에도 들어갈 문이 없었지요. 집 안을 들여다볼 창문도 없었지요. 그런데 한 군데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이 있었답니다. 사냥꾼은 거기가 문인 듯하여 그쪽으로 가서 주인을 찾았지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깊은 산중에는 있을 성쉽지도 않은 예쁜 처녀였답니다. 이 사람은 처녀를 한참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는 사냥 나온 사람입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헤매다가 이런 깊은 산중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해도 지고 집을 찾아갈 수도 없어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고 말을 하였지요.
이 처녀는 사냥꾼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예,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서 들어와서 쉬십시오. 지금 나 혼자만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으면 제 아버님도 사냥 갔다 돌아오실 것입니다. 사냥꾼은 자기가 올 줄을 미리 알았다는 말을 들은 데다가 처녀가 너무 친절히 대해주는 바람에 슬그머니 무서운 생각이나 그냥 가버릴까 하였지만 밤이 너무 캄캄해져 그냥 참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방이란 것은 기다란 굴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장하실 텐데 곧 저녁 상을 차려오겠습니다. 처녀는 부엌으로 나가더니 밥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밥상에는 여러 가지 맛있는 반찬이 그득 놓여 있었지요. 이런 산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할 만큼 잘 차린 밥상이었답니다. 사냥꾼은 저녁밥을 다 먹고 나서 처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이 집에는 처녀가 아버지를 모시고 단둘이만 산다고 하였답니다. 아버지는 늘 사냥만 하시기 때문에 집안에는 짐승의 가죽이 산더미처럼 많이 있었고 여태까지 사람이란 아무도 찾아온 일이 없었다고 하였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밤은 깊어져 이윽고 처녀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아가, 나왔다. 그런데 그 말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같이 우렁차게 들렸답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맞이하러 나가는데 이 사냥꾼이 문새로 밖을 내다보니 얼굴은 보이지 않고 사람의 정강이만 보였답니다. 아버지란 사람은 키가 어찌나 크던지 몸뚱이가 지붕 위를 훨씬 넘어 가마득하게 솟아있었지요. 아버지는 방에 들어올 때 방의 저 아래 끝에서 기어 들어와서는 절반을 누워 있었답니다. 몸이 길어서 앉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굴같이 긴 방에 몸을 쭉 펴고 있었지요. 처녀 아버지는 사냥꾼을 보더니 참 잘 오셨습니다. 이런 누추한 깊은 산골에 오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 생긴 모양과는 아주 딴판으로 말소리는 부드럽고 다정스러웠지요. 그리고 딸을 보고 손님께 저녁 진지를 들었냐고 묻고는 자기 밥을 가져오라고 해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란 것이 보통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고 큰 생돼지 한 마리였답니다. 아버지는 그 생돼지를 손으로 들고 와작와작 깨물어 먹었지요. 사냥꾼은 아까부터 이상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밥 먹는 것까지 보고는 더욱 무섭고 겁이 나 자기도 저 돼지같이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하고 속으로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사냥꾼은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아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아침이 되니 아버지는 딸을 보고 손님 진지를 맛있게 잘 차려 드리라고 하고는 자기 밥은 또 생돼지를 가져오라고 하였답니다. 아침 밥상은 더 잘 차려왔지요. 그런데 사냥꾼은 이렇게 잘 먹여놓고 잡아먹으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나서 그 걱정 때문에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버지는 돼지를 다 먹고 나더니 밖으로 나가 마당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냥꾼에게 나오라고 했지요. 이제는 잡아먹히게 되는구나. 사냥꾼은 부들부들 떨면서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복의 젊은이, 여기까지 왔으니 내 청 하나 들어주오. 청이라니 무슨 청입니까? 말씀해 보시지요. 나는 딸을 이 산중에서 혼자 손으로 키웠는데 그 딸이 이제 다 커서 시집 보낼 나이가 됐소. 딸이 별로 배운 것이 없어 미급한 데가 많지만 인물이 과히 추하진 않고 마음도 착하고 어지니
데려다 아내를 삼아주오. 내 청이란 이것이오. 내 청을 들어주면 내가 그동안 사냥해서 잡아놓은 호랑이 가죽이며 온갖 짐승의 가죽을 다 주겠소. 그러더니 아버지는 집 앞의 굴에서 짐승의 여러 가지 가죽을 산더미만큼 안고 나와 마당에다 쌓아놓았답니다. 사냥꾼은 그제야 마음이 놓여 처녀를 색시로 삼겠다고 하였지요. 아버지는 대단히 기뻐하며 사냥꾼을 보고 처녀를 업고 산을 넘어 강나루터로 가라고 했습니다. 사냥꾼은 뜻밖의 당하는 횡재라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이었지요. 한참 멍하니 있으니 아버지가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재촉하였답니다. 사냥꾼은 그제야 정신을 차려 처녀를 업고 산을 넘어 강가의 나루터에 왔답니다. 배가 한쪽 있어 올라탔더니 아버지는 산더미 같은 짐승 가죽을 한 배 가득 실어주며 이것을 팔면 살림 미천은 될 것이라고 말하고 닷새 뒤에 소 2마리와 소금 100섬을 이 나루터까지 갖다 달라고 했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꾼은 처녀의 아버지와 작별하고 많은 짐승 가죽을 싣고서 처녀를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냥꾼은 약속대로 닷새 후에 소 2마리와 소금 100섬을 가지고 그 나루터에 갔지요. 장인은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장인은 소와 소금을 받고 나더니 또 산짐승 가죽을 한 배 가득 실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또 소 2마리와 소금 100섬을 갖다 달라고 하였지요. 사냥꾼은 그러겠다고 장인과 약속을 하고는 가죽을 싣고 왔습니다. 사냥꾼은 약속대로 닷새 뒤에 소 2마리와 소금 100섬을 갖고 또 그 나루터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장인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소와 소금을 받고서 산짐승 가죽을 한 배 가득 실어주며 또 닷새 뒤에 소금 100섬을 갖다 달라고 하고 갔습니다. 사냥꾼은 산짐승 가죽을 집으로 가지고 와 큰 돈을 벌었답니다. 그리고 닷새 뒤에 소 2마리와 소금 100섬을 갖고 그 나루터로 갔지요. 장인은 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소하고 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사냥꾼이 말을 하니 장인은 놀라면서 소를 가지고 왔어? 나는 소를 가지고 오라는 말을 안 했는데 귀찮은 것을 가져오다니 하면서 언짢아 하였지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소를 가져오라는 말씀은 없으셨지만 저는 잊고서 안 하시는 줄로 알고 이렇게 소금과 같이 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많은 짐승 가죽을 주셨으니까 소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도 2마리쯤이야 더 가져와도 제게 미치는 일은 없습니다. 염려 마시고 받아주십시오. 이제 내게는 소가 쓸데없게 되었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지만 지금 그 이유를 말할 처지가 못 되네. 그리고 자네와 만나보는 것도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걸세. 그러면 자네 부디 내 딸을 데리고 편안히 잘 살게나. 장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산 쪽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냥꾼은 이 사람과 처음 만났을 적부터 이상했고 이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왜 예쁜 딸을 자기에게 주고 많은 산짐승 가죽을 아낌없이 주었는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이번에는 영영 만나지 않게 된다니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을 알고 싶었답니다. 장인님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인님께서는 무슨 곡절이 있어서 이런 깊은 산중에 사시는 모양인데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궁금해도 지금은 말할 수 없네. 그렇게 궁금하면 내년 5월 단오날에 청천강 나루터에 가서 있게. 그러면 푸른 도포를 입고
푸른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 초립둥이가 있을 터이니 그 초립둥이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네. 내 할 말은 이것뿐이네. 자, 그럼 잘 지내게. 장이는 그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다음에 단오날에 아침 일찍부터 청천강 나루터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푸른 도포를 입고 청노새를 탄 초립둥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저녁 때가 다 되어 그 초립둥이가 나타났지요. 사냥꾼은 얼른 초립둥이에게 가서 저를 나부시하고 자기가 여태까지 당하고 겪은 일을 다 말하고는 그 키 큰 사람이 무엇이며 어째서 사라졌는지 물었습니다. 초립둥이는 사냥꾼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한숨을 길게 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답니다. 그 키 큰 사람이란 아마 우라는 영물일걸세. 우라는 영물은 하늘과 땅의 모든 전기가 엉겨 사람 모양으로 된 것인데 그 우라는 영물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하지만 그것이 사라져 없어지게 되면 엉겼던 전기가 흩어져 여러 사람으로 되는 것일세. 이 전기가 흩어져 된 사람이란 영웅호걸로 태어나는 법인데 이런 영웅호걸이 많으면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위태롭게 되는 것이니 우가 사람이 되려면 소금을 먹어야 하는데 자네 보고 소금을 갖다 달라고 한 것을 보면 우가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결심한 모양이네. 소금을 먹어도 날고기를 먹으면 닷새만큼 사람 되는 날 수가 늘어날 것이야. 소를 갖다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네가 소를 갖다 주니 언짢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 되는 날짜가 늘어지기 때문이지. 우가 드디어 사람으로 환생하게 되는군. 초립둥이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이제 고려도 얼마 안 가서 망하게 되겠구나. 오래 가야 30년 가겠군. 초립둥이는 나중에는 혼잣말같이 묻지도 않는 말까지 중얼거리며 긴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러고는 가려고 하였지요. 사냥꾼은 청노새 말고삐를 붙잡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나는 정몽주일세. 초립둥이는 이 말을 남기고 강을 건너 저쪽으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30년이 지나니 고려라는 나라는 망하고 말았답니다. 탐관 오리를 혼내준 형제.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삼형제가 살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삼형제를 별난제주 삼형제라 불렀지요. 셋 다 아주 별난 재주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답니다. 마지는 눈이 무척 밝았지요. 그래서 아무리 먼데 있는 것이라도 죄다 볼 수 있었답니다. 둘째는 형만큼 눈이 밝지는 않았지만 힘이 장사였답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커다란 바윗돌로 공기놀이를 하고 굵은 통나무로 자치기를 할 정도였지요. 막내는 매 맞는 것만큼은 자신이 있었답니다. 어찌나 맷집이 좋은지 아무리 맞아도 그저 희죽희죽 웃기만 했지요. 막내는 이제껏 심심해서 운 적은 있어도 아파서 운 적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삼형제의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지요. 산도 들에도 먹을 게 없어 모두들 쫄쫄 굶어야 했답니다. 어느 날 삼형제는 나무 뿌리라도 캐 먹으려고 산 위로 올라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볼까?
마지는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눈을 크게 뜨고 한 바퀴 빙 둘러 보았답니다. 마을 풍경은 딱하기 짝이 없었지요. 논 바닥은 쩍쩍 갈라져 있고 나무들은 사람들이 다 뜯어먹어 껍질이 홀라당 벗겨져 있었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몸은 비쩍 말라 있었지요. 강아지들도 배가 고파 낑낑 울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에서만큼은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저긴 어딜까? 고을 원님이 사는 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넓은 마루에는 떡이며 고기며 상다리가 휠 지경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땀 흘려 거둔 곡식을 혼자 다 차지하고 잔치까지 벌이다니. 삼형제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답니다. 그날 밤 둘째가 원님이 사는 큰 집 곳간으로 살금살금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한쪽 어깨에 쌀 30가마씩 모두 60가마를 번쩍 짊어지고 성큼성큼 걸어 나왔답니다. 이제 됐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자. 삼형제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쌀을 나눠주었답니다. 쫄쫄 굶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신이 나서 만세를 불렀지요. 다음 날 아침 원님의 집에서는 난리가 났지요. 곳간은 텅 비어 있는데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원님은 곳간 앞에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여봐라, 쌀도둑을 당장 잡아오너라. 하지만 누가 쌀도둑인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원님은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지요. 아침밥 먹은 놈들 죄다 잡아오너라.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왔지요. 모두들 아침밥을 배불리 먹었답니다. 넓은 마당이 금세 꽉 차버리고 말았지요. 한 놈 한 놈마다 곤장 100대씩 치거라. 원님이 소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나으리, 제가 바로 쌀도둑입니다. 제가 곡식을 다 훔쳐갔지요. 막내가 쪼르르 뛰어나와 넙죽 엎드리며 말을 했습니다. 여봐라, 저 녀석에게 곤장 1000대를 치거라. 막내는 당장 형틀에 묶이고 맨 궁둥이가 허옇게 까발려졌습니다. 그리고는 곤장을 철썩철썩 맞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막내는 희죽희죽 웃기만 하였답니다. 아무리 세게 내리쳐도 막내는 콧노래만 불렀지요. 아이고 죽겠다. 곤장을 치던 사람이 지쳐 나동그라지고 말았답니다. 병사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곤장을 내리쳤지요. 하지만 막내는 쿨쿨 졸기만 했답니다. 맞는 사람은 멀쩡한데 때리는 사람들이 죄다 지쳐 나가떨어지고 말았지요. 벌써 끝났나요? 더 큰 몽둥이는 없나요? 막내는 희죽희죽 웃으며 놀려댔지요. 원님이 보다 못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답니다. 그리고 곤장으로 직접 내리치기 시작하였지요. 하지만 원님도 별 수 없었답니다. 아이고 간지러워라. 막내는 이제 노래까지 부르며 원님을 놀렸답니다. 원님은 약이 올라 펄쩍펄쩍 뛰다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지요. 막내는 밧줄을 풀고 사뿐히 걸어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깔깔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 후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춤을 추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집에는 웃음이 끊이질 않았지요. 밤중에 찾아온 손님. 퇴계 선생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이지요. 선생은 임금님이 내리는 높은 벼슬도 사양하고 시골에 남아서 제자를 기르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답니다. 그래서 선생의 집 사랑방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인 뛰어난 젊은이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지요. 어느 깊은 밤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귀에 어디선가 멀리서 원앙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원앙 소리는 점점 선생의 집 쪽으로 다가오더니 이윽고 선생의 집 대문 앞에서 뚝 그쳤지요. 예고도 없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 누구지? 제자들은 모두 궁금해하면서 대문 밖에서 주인을 찾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지요. 그런데 사람을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발소리만 점점 가까워졌답니다. 그리고 사랑방 앞의 섬돌에 누군가 턱 올라서는 소리가 들렸지요. 퇴계가 잠이 들었는가? 아니면 책을 읽고 있는가? 마치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소리였답니다. 기별도 없이 한밤중에 찾아와 무례한 말투로 자기들의 스승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제자들이 다투어 밖으로 나가려고 일어섰지요. 그런데 선생이 제자들을 말리며 물었답니다. 밖에서 나를 찾는 이가 누구신가? 마상객이 잠깐 들렸소이다. 마상객이란 말을 타고 온 나그네란 뜻이니 손님은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힌 것이 아니었답니다. 어디서 온 손님이요? 대답이 없자 선생은 몸소 방문을 열었지요. 놀랍게도 밖에는 나이 20도 채 안 돼 보이는 젊은 선비가 서 있었답니다. 40이 넘은 선생에게 반말을 하기에는 너무나 앳된 모습이었지요. 젊은 선비는 무명옷을 수수하게 차려입기는 하였지만 어딘가 기품이 있었답니다. 선생은 그 젊은 선비를 정중하게 방으로 맞아들였지요. 제자들은 모두 윗방으로 물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잡다한 인사도 없이 조용히 마주 앉아 서로를 잠시 동안 바라보았답니다. 이윽고 선비가 먼저 선생에게 무엇인가 물었지요. 선생은 조금 놀란 듯 선비를 바라보고는 차분하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이번에는 선생이 선비에게 정중하게 무엇인가를 물었답니다. 선비도 차분하게 대답을 하였지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선비와 선생이 학문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윗방에서는 선생의 제자들이 귀를 모아 두 사람의 문답을 듣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니 자기들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높은 학문의 경지를 토론하는 것이었답니다. 선비의 학문이 스승과 비슷한 경지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지요. 제자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토론을 듣고 있었지요. 토론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답니다. 몹시 어려운 대목을 선비가 물으면 선생이 대답하고 또 아주 어려운 다른 대목을 선생이 물으면 선비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식이었지요. 한동안 계속되던 토론 끝에 선비가 물었답니다.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라는 글은 어느 책에 나와 있습니까? 선생은 당황했답니다. 그것은 선생이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문장이었던 것이지요.
선생은 잠시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읽은 문장이라면 기억을 못할 리 없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읽지 않은 책에 있는 것이야. 그렇다면? 선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족국지에 있지요. 족국지란 중국 총나라 때의 역사와 지리와 풍습을 쓴 책입니다. 대답을 들은 선비는 참으로 놀랍다는 눈초리로 선생을 바라보았지요. 과연 학문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께서는 부디 훌륭한 인재를 많이 길러주십시오. 선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 길 찾아와 주시어 참으로 고맙습니다. 선생의 공손한 인사를 뒤로하고 선비는 서둘러 길을 떠났지요. 선비는 올 때는 원앙 소리를 울리며 왔건만 갈 때는 그냥 걸어갔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 중의 한 사람이 제안을 하였지요. 손님으로 왔으면 신분을 밝혀야 예의가 아닌가? 우리가 뒤따라가서 어디 사는 누구인지를 알아보세. 발빠른 제자 몇 명이 곧 선비를 뒤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아무리 빨리 따라가도 몇 발짝 앞서가던 선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답니다. 금방 잡힐 듯 하면서도 그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았지요. 게다가 제자들은 숨이 차고 땀이 흘러 견딜 수 없을 지경인데 선비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들은 어느새 산 기슭을 오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건 또 어찌된 일일까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유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선비는 산 꼭대기에 다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더니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뒤따르던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마치 귀신을 뒤쫓은 것만 같았답니다. 밤길을 더듬어 돌아오느라고 갖은 고초를 겪은 제자들이 선생에게 그 선비를 따라가서 보고 온 일을 자세히 보고했답니다. 선생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했지요. 내가 알았더라면 못 가게 했을 텐데. 그랬구나. 하지만 너희 생애에 그분을 따라 길을 갈 수 있었던 일도 영광이라면 영광이지. 선생님,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선생님 앞에서 그토록 당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리 신통력을 보이는지요? 그럴 테지.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몰라 배웠으니까. 그분은 하늘나라의 별이시다. 예?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놀리시는 거지요? 내 말을 잘 듣거라. 하늘의 별들 중에는 인간의 일을 담당하는 별들이 있느니라. 정치며 농사며 인간의 수명 등을 각각 나누어서 맡고 있지. 아까 오셨던 별님은 학문을 맡고 계시는 분이다. 북두칠성의 6번째 별인 문창성이라는 별님이시지. 그러니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했군요. 그런데 문창성께서는 여기 어찌 오신 걸까요? 나를 시험하러 오셨던 모양이다. 마지막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이었는데 조축하여 둘러댄 것이 우연히 맞았느니라. 문창성께서 고개를 끄덕이고 가셨다만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학문의 길은 끝이 없는 법이니 더욱 배움에 정진해야겠다. 선생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은 얼마나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요? 학문의 길은 끝이 없다고 이르지 않았느냐?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배울 것이며 배운 것은 잊지 않도록 힘써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선생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한 가지 부탁을 하였답니다. 너희들 중 한 사람이 내일 율곡에게 좀 다녀오너라.
내게는 없으나 율곡에게는 족국지가 있을 것이야. 내 편지를 전하고 그 책을 좀 빌려오도록 해라. 다음 날 날이 밝자 제자 중 한 명이 율곡에게 가서 퇴계의 편지를 전하고 족국지를 빌려왔지요. 얼마 후 율곡에게서 빌려온 족국지를 다 읽은 선생은 제자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율곡은 나이는 어리나 참으로 박학한 사람이다. 이 책은 내게 없으나 그에게는 있으니 그가 읽지 않았을 리가 없지. 그런데 선생님, 그 책에 과연 원숭이가 사람 때문에 슬프게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이 책에 참으로 슬픈 이야기가 실려 있구나. 들어보아라.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원숭이에게 잡혔다. 그는 원숭이와 부부가 되어 살다가 아이까지 낳았지. 하지만 인간 세상을 잊지 못하던 그 사람은 어느 날 원숭이가 나간 틈을 타서 탈출을 했다. 그가 강을 건널 때 원숭이가 그를 발견했지. 원숭이는 강가로 급히 달려가 새끼를 높이 들어 보이며 돌아오라고 애원하였지만 그 사람은 무정하게 강을 건너갔다. 그러자 원숭이는 슬퍼하며 새끼와 함께 강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이다. 스승의 이야기가 끝난 후 제자들은 다시 저마다 하던 공부를 계속했답니다. 그 후 퇴계 선생의 제자들은 학문을 연마하여 우리나라의 학문을 크게 발전시킨 큰 학자들이 되었답니다.